네,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부 문성재입니다. 저희가 이제 경제수학 7주차 수업 시간이 되겠고,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적분에 대한 마지막 시간으로서 실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적분과 관련한 지식들이 경제학상의 어떤 문제들을 다룰 때에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실제 활용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왜 적분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듬으면서 적분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단 준비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오늘 학습할 내용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적분의 개념, 특히 이제 부정적분, 정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미분의 어떤 반대된 개념으로서의 그 적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학습을 시작하였고요. 특히 이제 그 정적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면서 적분의 범위가 이제 정해지죠. 그래서 그 적분의 어떤 implication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이제 적분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적분과 관련된 테크닉들을 저희가 좀 익히는 그런 시간들로 이제 오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적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을 사용해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 소비자 잉여나 생산자 잉여 계산 문제 같은 것들도 아주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소비자와 생산자는 왜 만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하는 이유는 각자 남는 게 있어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남는 부분, 말하자면 이득을 보는 부분을 잉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하고 소비자가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의 차이. 말하자면 나는 100만 원 주고서도 그 물건 사고 싶었는데 50만 원에 시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거래를 50만 원에 거래를 하고 50만 원만큼은 자기가 이득 봤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혹은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인 거죠. 자기는 한 50만 원 돼도 이 물건 팔라 그랬는데 100만 원에 누가 사가줘요. 그럼 50만 원만큼은 자기가 더 이득 본 거다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원래 공급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잉여입니다. 결국 이 잉여라고 하는 것이 무한정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잉여가 빵이 되는 사람, 이 시장의 tan가에서 거래할 수 있을 때까지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메커니즘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소비자 잉여는 이런 식인 겁니다. 홍길동군은 책 한 권을 살 때 59불을 낼 생각이 있고요. 홍길서 양은 45불 낼 생각이 있고, 홍길남군은 35불 낼 생각이 있어요. 홍길중군은 25불 낼 생각이 있고, 홍길원 양은 10불 낼 생각이 있대요. 책에 대해서 자기가 두고 있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지불할 수 있는 다금의 크기도 다릅니다. 목표 가격이 다 다른 거죠. 이런 와중에 책값이 30불로 정해졌어요. 그러면 홍길동 씨, 홍길서 씨, 홍길남 씨는 아마 책을 살 거예요. 왜냐?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싸게 나와 있기 때문에. 반면에 홍길중 씨나 홍길원 씨는 책 안 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총 소비자의 잉여는 개별 소비자의 잉여를 갖다가 다 합친 형태. 말하자면 홍길동 씨는 30불에 책을 샀고 자기는 59불을 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29불이 남는 식이죠. 이런 식으로 개별 소비자 잉여를 다 합쳐놓고 보면 49불의 소비자 잉여가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책값이 추가로 더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기존에 홍길동, 홍길서, 홍길남 씨는 원래 지불 의사가 있었는데 그 와중에 책값도 더 떨어지는 바람에 각자 한 10불만큼씩 그 잉여가 늘어나는 만족이 커지는 효과가 있었을 거고요. 홍길중 씨 같은 경우는 책을 25불 되면 살려고 그랬는데 드디어 20불이 되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홍길중 군은 새롭게 시장에 참가하면서 소비자 잉여도 5불을 기록하게 되는, 그리고 시장의 거래량은 한 권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전체 소비자 잉여는 결국은 3명에게 10불씩 늘어나고 홍길중 씨가 5불 늘어나면서 35불 증가하는 그런 형태로 계산되는 것이 소비자 잉여의 개념입니다.
생산자 잉여는 반대예요. 5개 책방이 각자 다른 가격으로 지금 교과서를 판매 중인데 가게마다 책이 한 권씩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과서 판매가는 김서림 5불에 팔 생각이 있어요. 여긴 책을 되게 싸게 구해왔나 봐요. 책방 15불이면 팔 생각이 있어요. 꿈 한 25불. 라원북은 35불 정도 돼야 책을 팔겠고, 마라서점은 가격이 맵네요. 45불 돼야 팔 수 있대요. 시장 가격이 30불 정해졌다 그러면 김서림, 나책방, 다꿈출판 등에서만 책을 공급 가능한 거고요. 생산자 잉여는 이런 식이에요. 김서림 같은 경우는 자기가 30불에 책을 팔았는데 자기가 원래 5불이라고 해서 책 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럼 25불만큼 자기가 이득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이러한 효과를 다 합치면 45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합쳐놓으면 총 생산자 잉여는 45불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무언가 거래가 일어났다고 하면 총 잉여라는 개념으로서 저희가 소비자와 생산자가 각각 시장에서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규모를 산정할 수 있어요. 총 생산자 잉여라고 했었을 때에는 공급 곡선 위에서 그 아래 가격 아래까지의 면적을 갖다가 생산자 잉여라고 그럽니다. 이 왼쪽 그림에서는 그 약간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 소비자 잉여 그랬을 때에는 수요 곡선 아래로부터 가격 위까지의 면적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는 파란색 삼각형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어진 가격에서 어떤 재화를 구매함으로써 이제 소비자가 얻는 부분이 이제 저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제 활동, 이 거래 활동에 참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각 파란색 화살표와 빨간색 화살표만큼의 잉여를 얻는 것이고요. 어떤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의 균형이 움직이게 되면 그거에 상응해서 잉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 경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소비자 잉여, 그리고 이제 생산자 잉여의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우리 이제 교과서 문제가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수요 함수가 이제 주어져 있는 경우에 수요인 Q는 15-5P, 여기서 이제 P가 이제 가격의 함수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P1에서 P2로 예컨대 이제 가격이 1에서 1.5로 가격이 상승을 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잉여 부분은 결과론적으로는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감소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싶어 하는 어떤 면적을 구한다고 할 적에 그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적분을 할 때는 이제 1에서 1.5까지 15-5p라고 하는 함수를 저희가 p에 대한 적분으로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게 xy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걸 이제 90도로 그림을 돌려놓고 저희가 이제 적분을 해야 이제 좀 더 익숙한 형태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가 있는 그대로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이제 1에서 1.5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소비자 잉여 자체는 감소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결과는 좀 위쪽 삼각형이 빠진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이제 레인지를 1에서 1.5까지 범위에 대해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는 상태로 저희가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15-5p를 저희가 p에 대해 적분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부정적분을 먼저 한번 해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15p 플러스 2분의 5 p 스퀘어 이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범위를 1.5에서 1까지로 저희가 이제 할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숫자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지금 보는 것과 같은 형태로 결국은 소비자 잉여의 어떤 감소 폭이 확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저희가 이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경제 통계를 배우거나 아니면 이제 계량을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이러한 컨셉들을 좀 배우게 될 텐데 수리경제학에서 저희가 확률을 다룰 때에도 사실은 적분 개념을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실제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이제 경제수학 시간에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그 확률이라고 함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들 중에서 그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갖다 부여한 다음에 이제 살펴보는 그런 어떤 일종의 발생 가능성의 정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컨대 내일 비가 올 확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럼 내일 비가 온다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될 거고요. 혹은 만약에 이제 내일의 강수량, 그러면 이제 0일 강수도 있고 0.1일 수도 있고 1cm일 수도 있고 뭐 1m, 1수는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일종의 그 확률이 갖춘 어떤 그 발생 가능한 어떤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값을 부여하게 되면은 되는데요. 확률이라고 할 적에는 이제 이것이 아예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0의 값이 부여가 되는 것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확실하다, 이건 뭐 무조건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1의 값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라든지 그런 개념 없이 0에서 1 사이에 어떤 값으로서 설정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고, 확실하게 일어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1이라고 하는 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1보다 더 큰 값이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것이 바로 확률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케이스를 다 합치면 그건 1이 돼요. 예컨대 주사위다 그러면은 1에서부터 6까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것이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2에서부터 12까지 하는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럼 그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 상황이 출현할 가능성을 확률로서 부여를 하게 되면 모든 케이스를 합산하게 되면 그 값은 1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 배타적인 두 상황들 중에서 어떤 하나가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각각 어떤 그 확률의 합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독립적인 어떤 두 상황이 함께 일어날 확률은 각 확률 곱으로 이제 정의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예컨대 이제 서로 배타적인 두 상황이라고 하면, 예컨대 이제 이런 상황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사위를 굴렸는데 주사위가 1이 나올 가능성과 2가 나올 가능성,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 1이 나올 가능성 6분의 1과 2가 나올 가능성 6분의 1을 합쳐서 3분의 1이 된다, 즉 6분의 2가 나올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확률을 합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독립적인 두 상황이다. 예컨대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동전을 하나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굴렸는데 얘가 6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것이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주사위에 대해서 이제 6분의 1의 확률과 동전에 대해서 2분의 1의 확률을 그 곱하여서 12분의 1의 확률로서 이것이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률에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어떤 그 수학적 성질로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확률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 확률의 분포를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실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랜덤한 이벤트들의 발생 빈도 내지는 그 양상에 대해서 일종의 힌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는데 이 이벤트가 발생시키는 기초 그 사건의 수가 카운터블 하다, 말하자면 이것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발생 확률을 부여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산 확률 분포, 디스크리트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이산 확률 분포의 가장 쉬운 예가 앞서서 살펴봤던 동전 앞면 뒷면, 주사위 던져서 1, 2, 3, 4, 5, 6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산 확률 분포의 어떤 예가 되겠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앞면 뒷면 대신에 예컨대 이제 그 기초 사건의 값을 갖다가 부여를 한다는 식인 거죠. 동전의 앞면에 0, 뒷면에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부여해 가지고 이제 다룰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식의 어떤 그 랜덤하게 일어나는 이벤트에 따라서 그 아웃컴이 숫자로서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을 확률 변수라 그래요. 그래서 경제학 모형에서는 이제 그 부여된 숫자에 대해서 의미를 주도록 세팅을 해놓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어쨌건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처럼 이제 그 각각의 이벤트들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확률들을 결국은 이제 함수로서 표시를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확률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제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확률을 다 함수로 표시를 한다. 예컨대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 안에 앞면이 나왔다.
그럼 그때는 뭐 x값을 0을 주고 뒷면이 나왔다. 그럼 x값을 1을 주고 그런 상태에서 확률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x는 제로인 확률이 probability of x is 0 이렇게 나오는 것이 2분의 1이 나올 거고 probability of x는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 그것도 2분의 1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저희가 확률 분포를 통해서 각각의 이벤트를 이제 저희가 다루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에 이제 그 발생 가능성이 무한히 많아서 이것을 뭐 이 케이스에는 얼마, 이 케이스에는 얼마 이렇게 나누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종의 확률 분포에서도 연속 확률 분포를 쓰죠. 예, 근데 강수량 데이터 같은 것들은 1mm만 옵니다. 2mm만 옵니다. 0.1mm만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나중에 그 내린 비의 양을 재어봐야 몇 미리 왔구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각 경우의 수가 무한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정의상으로는 이러한 그 연속 확률 분포 상에서는 특정 확률이 나타날 확률은 사실 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 그러면은 내일 비가 오면은 뭐 비가 내렸는데 강수량이 1.9988874745677890 뭐 밀리미터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비 한 방울만 더 와도 다른 이벤트와는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다른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 사건에 대한 확률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확률이 제로가 되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의미 있는 형태로 우리가 이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 한 점 대신에 한 그 범위를 주고서는 면적을 구하는 형태로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일 비가 오는데 1mm 이상, 시간당 1mm 이상 비가 내릴 뭐 확률은 이라고 한다면 그럼 저희 입장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확률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도입을 해서 결국 1mm 이상의 영역을 정해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적분을 한번 해보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확률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용도로서 저희가 확률을 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제 저희가 확률을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앞서서 이제 그 연속 확률 분포상에서 개별 이벤트 X에 매칭되는 확률 값은 제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비 내리는 케이스처럼 비 한 방울만 더 와도 구분되는 다른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인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한 류의 연속 그 확률 분포상의 어떤 문제들을 다룬다고 할 적에 적분을 통해서 저희가 그 범위 안에 떨어지는 값의 확률을 갖다가 저희가 적분을 통해서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확률 밀도 함수의 개념에서 이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데 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0으로 확률이 계산이 되겠지만은 다른 상황보다 큰지 작은지를 이제 가늠할 수 있도록 일종의 함수를 세팅을 해서 실제 이제 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그 함수를 가지고 적분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x라고 하는 값이 s와 t 사이에 나타날 확률이라고 할 적에는 확률 밀도 함수인 fx를 두고 s와 t의 범위를 둔 다음에 정적분을 해보게 되면 그 어떤 값이 나올 거예요. 그 값을 x가 s와 t 사이의 값을 가질 때의 확률로서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류의 어떤 그 확률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이런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 그래요. 한편 이제 누적 분포 함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것이 스몰 fx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역도 함수. 결국 이제 이것은 이제 적분한 형태가 이제 되면 라지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누적 분포 함수를 통해서 저희가 확률 밀도 함수를 역으로 이제 계산하여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확률 값들을 갖다 이제 구해 본다고 할 수 있는데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변수 x의 범위가 a와 b 사이에 있을 때 fx는 b-a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다고 쳐요. 그것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의 위쪽에 있는 어떤 그런 형태로 확률 밀도 함수를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했어요. 그리고 a와 b를 벗어난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fx 값은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적에 만약에 a는 1이고 b가 2라고 한다면 결국은 아래 정의역이 1인 상태에서 확률 밀도 함수들을 적분해서 전체가 이제 합계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결국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그 A와 B 사이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fx의 값을 알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a 값에서부터 b 값으로 가는 과정 자체가 결과론적으로는 동일한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진 구간이고, 그것이 시작되는 a점에서 끝나는 b점까지의 과정 중에 누적되는 확률의 어떤 양을 결국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a가 될 때까지는 그 앞에 어떤 이벤트가 있어도 확률이 발생된 이벤트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보기 때문에 제로이다가 a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무언가 일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b가 될 때까지 계속 이제 어떤 그 x값이 떨어지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그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케이스가 되는 것인데, a에서 b 사이에 이제 모든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a에서부터 출발한 함수가 b가 됐었을 때는 누적 확률로는 1이 되는 어떤 그러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서 저희가 균등 확률 분포의 어떤 그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것들도 적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배운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가 실제 문제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통해서 다시 저희가 이제 좀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개념들, 특히 이제 확률에 관련된 개념이나 확률 밀도함수 이런 개념들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제 선형대 수학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매트릭스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저희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고 뵙도록 하죠.